네,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저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마다 뭐 전국을 누비느라 바쁘십니다. 체력전이에요. 체력전이에요. 이 더위에. 이 더위에 저희 사무실도 오늘 에어컨이 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취향이 독특하시다.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앉았습니다. 따뜻하게 있는데 오늘 저희 인터뷰 이 방송도 체력전입니다. 따뜻한 오늘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자꾸 정신이 가다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대전 세종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그 경선에서 1위 차지하시고 누적 득표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아직 한 반틈 남았어요. 50% 이상. 그래도 거의 이제 수석 최고위원, 그 수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위원에 오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 인터뷰하실 때 그때 좀 여러 가지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부랴부랴 또 전주로 내려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다녀 보시면 처음과 초반과 다른 지역 분위기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도 말씀을 하기를 아마 처음에 한 3, 4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매번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마음은 쫄리긴 한데 예, 그래도 조금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지금 서울이 남아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하고 대의원이 남아 있어서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반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남아 있다.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것은 모든 선거가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하면서 느끼는데 참 선거는 어려운 거구나. 사실은 이 사선 중진으로서 최고위원 출마한 것 자체에서 최고위원 나오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라는 분도 사실 초반에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예. 과거에 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전국을 도시는 또 초반에 표가 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모로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래도 이 당원들의 마음을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그 1등 못하면 국회의원 낙선이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나가냐고 이러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루 주저주저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냥 일을 생각하고 나오자 이렇게 했던 건데 순위와 상관없이 첫 라운드에서 중간 정도 3, 4등 나올 때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원들을 만나고 또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국을 돌고 계신데 결국에는 최고위원 들어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러니까 1위 그러니까 수석 최고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1등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정말 중요하게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석 이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도전할 때부터 그래서 5분의 최고위원을 어떤 분들을 잘 구성하느냐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당원들께서 정해줄 제일 중요한 결정이 현실적으로는 수석 최고위를 누구를 정하느냐가 사실은 꽤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당 내에 주는 어떤 신호도 되고 당 외에 국민들께 보이는 또 상징도 있고 실제로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이 일을 할 때 그 내부를 이렇게 잘 조율해가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제가 최고위원을 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경우와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법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처럼 수석이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표 바로 옆에서 여러 가지를 의논도 하고 또 최고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조율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좀 마땅치 않지 않은가. 제가 뭐 훌륭해서라기보다도 네. 왜냐하면 이것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단체전을 이끌어본 또 그걸 승리로 해본 유일한 후보거든요. 제가 후보 중에 다 개인기들이 뛰어나지만은 이게 하나의 종목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수비, 전략, 정책 뭐 이런 것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건 두루 제가 다 비교적 종합 점수를 가지고 있고 네.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총괄본부장을 제가 당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의 단체전을 이끌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일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당의 필요에 맞는 어떤 최고위원은 네.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에서 아마 당원들께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후반전으로 가면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누적 1위를 달리고 계신데 지금 정봉주 후보가 사실은 2위로 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뭐 이재명 후보 겨냥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언급이 되고 회자가 되면서 뭐 오늘 잠시 뒤에 11시에 기자회견에서도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 내부의 선거전에서 과열되면서 뭔가 분열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지금 2위로 처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지금 뭐 계속 그 논란에 되는 일이 있은 후에도 상당한 득표력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뭐 정치라는 것은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으면 반대 측면도 있어서 또 오히려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의 어떤 불편함이나 분란을 주는 요인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네. 아마 정봉주 후보 자신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시에 뭐 어떤 말씀을 할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선거가 과열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정봉주 후보가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여기에 따라서 또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 이후의 과제, 민주당을 더 똘똘히 뭉치게 하는 그런 과제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원칙을 갖고 통합하고 또 원칙을 갖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또 정리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봉주 후보 관련해서 한 상황은 네. 뭐 선거 상황에서의 과열과 사실은 상관이 있다고는 전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내용을 알 수 없기 네.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무슨 당의 어떤 단합과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단합을 기본으로 해야 할 상황이고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 제기하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당시에 이탈파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대선이 어렵다 그런 이런 제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유세 과정을 통해서도 나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가령 총선 전에 이낙연 신당이 나왔을 때 저는 그건 사쿠라 신당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나가서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그 판단이 지금도 옳다고 보고 있고 그분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거나 성사되지 않으면 대선이 어렵다? 전혀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문제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정책적인 어떤 확장을 통해서
보다 섬세하게 함께하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들을 네. 이렇게 묶어 세우는 그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이 안 맞아서 이탈해서 나갔건 또 당내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이유로 문제 제기가 혹 될 때 타당하면 토론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하거나 원칙에서 벗어났으면 또 정치에서 내부 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칙을 지켜서 나가면은 당도 통합이 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또 회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예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복권 환영한다. 당내에서 뭐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다양성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 말은 민주당의 다양성이 많이 실종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김두관 후보의 이 목소리,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환영의 모습 이런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대에서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좋은 자산이다. 네.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또한 이미 지금 밝혔지만 네.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의 복권을 기대하고 네. 또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사실은 꽤 전에 취하고 전달한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쟁점이 되거나 또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통상적인 의미의 분열 요소가 된다거나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좋은 거죠. 네. 아마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야당의 분열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도 하던데. 그냥 착각이거나 예. 기대죠. 기대다. 그렇게 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별 할 일 없는 기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후보도 환영하고 원하는 상황이다 하고 정리를 해보고 결국에는 새로운 지도부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 차기 지도부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역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뭐 준비를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떤 뭐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앞으로 상황이 저는 상당히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정권의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2차 대공세가 시작이 이미 됐다고 보고 예. 또 정권 연장을 위한 일종의 결사작전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뭐 약간 다른 척하지만 뭐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이 사실상 한 몸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향하는 칼끝으로서의 특검은 서로가 다 막아주려고 할 거고 또 이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사찰 같은 것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그냥 입을 닫을 것이고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처럼 다양한 전혀 별 내용 없는 걸 가지고 야당을 흔들거나 분열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계속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외우내환의 폭풍우가 그거를 한번 거치고 총선을 이긴 건데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커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가 뭘 할 거냐. 네. 탄핵을 바라는 요구도 있고 또 지방선거 승리 준비도 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인 어떤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집권 준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집권 준비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가 좀 총대를 메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밝히고 있고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과 가장 뭐 대비되는
뭔가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아마 이 집권 준비, 그 얘기를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계속 네. 대화하자, 같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끄떡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대화해라, 이렇게 아직 뭐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여야 대표가 결국 이제 여야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만남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나서 뭔가 의제 만들어지고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가 나와야 되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과 야당의 형식적으로는 대표기 때문에 뭐 만날 수 있죠. 그걸 앞으로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그걸로 뭔가 어떤 전국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은 서로 다 안 하고 있을 것이어서 결국은 여야 영수회담도 이 전국을 풀어가는 중요한 어떤 고리의 하나로 해야죠. 물론 여야 영수회담을 해도 대통령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되지는, 그걸로 모든 것이 풀린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그건 뭐 일관되게 우리는 영수회담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일관되게 국정을 뭔가 여권이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을 계속 요구해 온 것이고, 그중에서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제의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그거를 야당과 이 다수 야당의 네. 대표와 만나서 풀 책임감을 뭔가 하고 싶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 일이죠.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실현하려면은 국회를 설득하는 게 대통령의 지금 상황인데 그게 좀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네. 본인들의 처지와 네. 사명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봐야죠. 사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뭘 하는 사람인가,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검사 출신이 저런 과분한 공직에 앉은 게 비극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라든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 심판 중인데, 거기다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문제, 이것도 지금 광복절 앞두고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인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헌법적인 인사죠. 왜냐하면 뭐 다 떠나서 오죽하면 광복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8.15 광복절에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뭐 전직 광복회장 그 이종찬 회장이죠. 이종찬 회장 지금 현 회장입니다. 네, 그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인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립기념관장을 말이 좋아 뉴라이트지, 쉽게 말해서 일제 때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뉴라이트라는 게 사실 너무 근사하게 이름을 영어로 붙여주니까 근사한 거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에 앉혀놓았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을 흔드는 발상이고 인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제 제가 유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본질이 밀정이라고 봐요. 일제가 한반도를 떠나면서 패망할 때 다시 권토중래할 날을 꿈꾸면서 곳곳에 밀정들을 심어놨죠. 거기다가 뭐 씨도 주고 돈도 주고 물도 주고 키운 건데, 그 후예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천공 같은 분 아니겠어요? 그 뭐 완전히 사이비 돌팔이 친일 아니에요. 거기는 뭐 일제 과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잡소리인데, 아주 원래 일본에 보면은 잡교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네, 그런 류의 잡교 수준의 소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스승처럼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해방 7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일제가 심어놓은 밀정의 후예들이 지금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어떤 밀정의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과거에는 군부하고 결합해서 이제 군부 독재가 되는 것을 서포트했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무식한 검사들하고 해서 검찰 독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1차 검찰 독재를 만들었다가 2차 검찰 독재를 만들려고 지금 또 이제 연명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일종의 친일 회귀를 위한 불가역적 작업을 이 정권 내에 마치려고 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 지금 각종 조치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네. 사도광산의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독도를 곳곳에 공적 문서에서 뭐 실수인 척하고 지우는 것도 그렇고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저게 다 저는 윤석열 임기 내에 불가역적인 친일 국가 회귀로 쐐기를 박으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반민주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DNA는 저는 친일이라고 봅니다. 친일 매국. 말씀 들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에어컨 안 덥다고 그랬는데 오싹해집니다. 제 느낌이 오싹해질 정도로. 아니 실제 그렇죠. 원래 제국주의가 패퇴할 때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 최근에 영화 파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것들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곳곳에 있는 것이고 친일로 오해됐던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석 관장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도 훌륭하고 알고 보면 이해할 만했다. 요 얘기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제히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별 문제의식 없이 맞아요. 여당 대변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뿌리 깊은 불가역적인 친일 회귀를 한 밀정들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싹을 틔우고 상당히 진도가 나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그 본질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천공 같은 사람하고 나는 이야기도 안 듣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선언도 하고 그런 등등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머리가 썩었는데 머릿속이 친일인데 머릿속이 친일 매국인데 그래서 뭐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이 행사 참석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용산에 선언해라. 건국절 안 하겠다고 선언해라. 그러니까 이제 김형석 씨가 나 뭐 건국절 추진은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니 지금 광복절이 건국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국이 완성된 뭐 시점이 뭐 19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계속 내려지고 있을 것이고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의 과정에서 이제 미소 냉전으로 넘어가고 분단되고 자력으로 완전한 해방을 못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대국의 협력을 또 구하고 이래서 또 분단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관계가 있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동맹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과도한 종속성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뭐 작전권 같은 것도 못 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쭉 지적이 되어 와서 가급적 수평적인 대외 관계를 갖는 것이 요구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최초로 대미
어떤 종속보다는 대1 종속의 뿌리가 기본인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기본적으로 진주만 옛날식으로 보면 진주만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붙었으면 일본 편을 들었을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현안도 의원님 입장이 궁금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까지 남기면서 억울함을 또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조용해요. 근데 이 사실은 정말 큰일인데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 거,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좀 쉬쉬하고 묻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지금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인 걸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바에 의하면 명품백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덮는 과정에서 갖는 답답함, 부당함 이런 것이 토로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또 기면 긴 대로 기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또 국힘이 가령 이런 걸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져야 되겠죠. 먼저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이 그 실체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이게 뭐 그냥 개인의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세상을 뜰 결정을 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지금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야말로 그런 자기의 공직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당한 환경에 대한 어떤 고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고뇌가 정치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됐다면 그 근원이 뭐였는지는 밝혀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그렇고 백혜룡 이 경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과거에 외국에도 그런 역사에 그런 사례가 많지만은 특별한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로 표현하면 무슨 운동권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보통의 군인, 시민이 또는 공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공적 업무를 정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갑자기 죄인이 되거나 또는 죽음을 선택할 만한 고통에 내몰리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양심적인 사람이 못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군, 경, 국민권익위 세 군데 아닙니까? 당장만 봐도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력이 이것에 작동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인 거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또 이번에 뭐 최혜병 특검법 다시 또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 될 가능성이 또 크고 제3자 특검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는 뭐 아무 얘기가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을 모아서 국민청원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근본적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그만이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니까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부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바로 탄핵으로 가자 발의하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것도 거부하는데 탄핵 발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200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쉽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공을 던질 때 다음 공을 똑같은 구질과 구속의 공으로 던질 건지 변화를 줄 건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전략적으로 그건 이제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네. 최혜병특검 얘기했다는 건 사기죠.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이다. 그런 거죠. 아니 뭐 그 대표 되려고 이렇게 하면서 사기친 거죠. 그렇죠. 국민을 놓고 말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답답함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또 민주당 새 지도부가 어떻게 네. 풀어 나가느냐, 또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해 가면서 국민 뜻을 그대로 받아 안을 것이냐. 그게 만약 잘 된다면 지금 박근혜 탄핵 때 또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탄핵이 당연히 안 되지, 되겠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의 촛불, 국민과 함께 가다 보니까 탄핵까지 간 것이고,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프로세스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자주 주변에도 말씀드리는데 네. 탄핵이냐 아니냐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결국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결국은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내분으로?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의 내분이라는 것은 예. 그 핵심 권력 세력 내의 내분일 수도 있고, 통상 권력이라는 것을 지탱하는 어떤 권력 기제,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에 각종 공권력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엉터리로 권력을 행사하면은 군이든 검찰이든 뭐 아니면 각종의 경찰이든 이런 기구들에서 그 말을 듣고 나쁜 짓을 다 따라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어떤 뇌관들이 네.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그냥 거부하면서 막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이나 백현영 경정이나 또 숨진 국민 권익위 국장 같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또 양심을 따르다가 안타까운 선택하는 그런 일들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네.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끈기, 한편으로는 강력함,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네.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끝까지 그렇게 버티도록 우리 역사와 하늘이 또 국민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믿고 가신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 이거 우리 의원님은 뉴스로 나오기 전까지 모르셨나요? 이게 사저가 매각됐죠. 예, 전혀 몰랐고,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현직일 때 총재 비서실장을 30대 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그 기사가 보도된 직후에 김대중 재단의 권노갑 문희상, 네. 그다음에 당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저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그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몰랐고, 또 예. 특히나 김대중 재단 측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홍걸 씨죠. 네. 김홍걸 씨로부터 인수해서 공적인 어떤 기념관화하기 위한 작업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렇게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님께도 죄송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네. 이 동교동 사저, 아마 지금 연세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까요? 동교동 사저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가령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 3.1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읽었다. 가령 그 장소다. 가령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장소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네.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동교동이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당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야당 인사들이 찾아가고 네. 같이 거기서 대치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민주화의 과정이 싹트고 이런 과정이어서 동교동이라는 말로 동교동 하면 행정단위로서의 동교동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살았던 동교동 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셨던 상도동 집 상도동과 함께 예. 집이자 한국 정치사의 양대 과거의 어떤 민주 세력의 맥을 상징하는 것이자 어떤 민주화의 상징 이런 것이어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뭐 매각이 돼서 이렇게 네, 저렇게 네. 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동교동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사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는데 민주화 과정 또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정말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넘어갔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개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웃기는 얘기죠. 뭐 네. 그냥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미래야 뭐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거리가 먼 정치 세력 아니에요. 이미 뭐 원칙이 없게 그냥 이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는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일에 민주당과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몰랐고 또 알게 되자마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냥 요 사안에 대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알고 또 모르는 입장도 아니고 들어보면 금방 알 텐데 그걸 그냥 굳이 민주당을 이렇게 껴서 공격용으로 쓴다는 것이 네. 뭐 이해는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게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라는 거고요. 공공기념관이 좌초가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저를 매수한 사람도 민간기념관으로 좀 약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뭐 본인이 그걸 매각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서 굳이 더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보시고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처음에 그 김대중 재단과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뭐 국민들이나 네. 또 심지어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손을 벌리기조차 너무 미안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그 사적 자기 그 예금을 다 털겠다라고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다들 속으로 우리도 내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난감하죠. 근데 이제 재단에서 그 매입한 매입주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사정이 알려지니까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네. 그 책임의 양에 따라서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안타까움의 양에 따라서 노력을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김홍걸 씨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그냥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 선거로 돌아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더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 또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지역으로는 마지막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인 서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사나흘은 네. 서울 전 지역의 지역위원회도 방문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암만 해도 이게 이제 온라인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령 이제 당장 이렇게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하는 예, 거고요. 고공전으로. 예, 고공전을 가시고. 해야 되고 예. 이번 주 목요일 휴일 8.15 때 오후 3시인가 저희가 당원전에서 또 한번 라이브 어떤 당원들과의 토론을 한번 하려고 네. 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이제 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호남을 가면서는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8.15 요 시즌에는 이 일제의 어떤 밀정의 후예로서의 이 정권의 정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서울을 앞두고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가다듬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정리돼서 곧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서울이고 일요일 날 전국 대회와 국민 여론조사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 또 상황도. 그래서 이건 뭐 아직 아직 많이 남았다. 예. 근데 뭐 서울이니까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아니십니까? 서울이? 네, 홈그라운드인데 뭐 서울 출신의 후보도 또 네. 계시기도 하고, 근데 암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럼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지도부 구성을 몇 면을 좀 녹아낼지 모르겠지만 단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고 또 최고위는 좀 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뭐 사실은 만장일치 제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라는 예. 것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최고위는 심의기구입니다. 아, 심의기구.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떤 권한상으로는 대표 중심 체제입니다. 근데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만장일치다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통상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이런 네.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최고위원 지도부로 이제 입성하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제일 선수도 높고 또 뭐 연배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형님 역할을. 연배는 사실은 이번에 네. 나온 남자 후보들 중에 제가 중간 정도 아, 되는 것 중간입니까? 정봉주 후보하고 김병주 아, 후보가 김병주 후보도 아마 저보다 한 조금 위실 조금 거고 더. 민영배 후보도 저보다 위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진이다 보니까 저 느낌이. 제가 일찍 시작해서 그렇지 연식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중진으로서 워낙 무게를 일찍 잡아야 시작해서, 되니까. 예. 아마 이제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보신 분들도 4선의 중진이 최고위에 들어가 있다 하면 네, 이번에 무게 중심을 보니까요. 잡혀야 된다.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나온 게 기여다 기여. 아니 이제 당이 이제는 커져서 예. 이렇게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한 분씩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정도의 당이 됐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들어서 예. 사실은 쉽지 않고 앞으로는 이게 최고위원 선거가 너무 빡세다는 것이 드러나서 더 이제 뛰어들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진짜 아유, 뜨겁게 지냈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 진짜 아주 제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는데 네. 총선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총선보다. 아유, 이게 체력전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역할 하실 게 많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위도 중요하고 또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야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도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김민석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맞아 수석은 무게감이 있고 또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 준비할 수 있는 또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LS 투표나 아니면은 국민 여론조사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제가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막 드렸는데 막힘없이 답변을 다 해주셔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인상 있게 들었을 것 같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아마 또 방송 보신 분 중에는 이 유권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의
앞으로의 상황에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가 안정적으로 잘 싸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는 새로운 또 최고위원 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과 또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참여하실 분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김민석 후보의 이 오늘 인터뷰가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마이TV에서 계속해서 현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후보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오마이TV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11시에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기자회견 또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오마이TV가 이 현장 여러분께 생중계로 또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기자회견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마이TV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계신데 오마이TV가 199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200만을 향해서 이제 진짜 또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마이TV 보시면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특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도 있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지금 보니까 구독자 수가 199만 182명. 네, 199만 2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오마이TV 응원한다.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저 박정호 기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른 방송 다 보시고 바쁘시죠. 예, 유튜브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아침 9시 되면 오마이TV 오셔서 박정호 기자 응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간 매일 아침 9시입니다. 네, 오마이TV 오셔서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